박금순 할머니의 삽이 마당 흙을 파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컹. 쇠가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흙 속에서 이상한 돌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돌이 아니었습니다. 금빛이 번쩍이는 금속 조각이었죠.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이 땅 밑에 도대체 무엇이 묻혀 있는 걸까요? 이것 뭐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흙을 더 파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자신을 쫓아내려던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도요. 오전 10시 4월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박금수는 마당에서 고추 모종을 심고 있었어요. 69살이지만 허리는 여전히 곧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부지런히 움직였죠. 여기다 심으면 올해도 고추가 잘 열릴 거야.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집에서 50년을 살았어요. 결혼해서 아들 낳고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지켜온 보금자리였죠. 담장 너머로 이웃집 김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순아, 거기 있니? 네, 언니.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일어나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플라스틱 통을 들고서 있었어요. 통 안에는 김치가 가득했습니다. 이거 좀 먹어. 어제 담갔는데 맛있더라. 어머, 고마워요. 언니는 맨날 나한테 이것저것 갖다 주고. 두 할머니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년 이웃이었어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했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대형 승용차였습니다. 이 오래된 동네에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 차였죠.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박금순 씨 댁이 어디입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박금순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대한건설입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습니다. 3개월 안에 이주하셔야 합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보였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재개발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통지서 받으셨을 텐데요. 구청에서 한 달 전에 발송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통지서 같은 건 못 받았어요. 아니,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랐을 수도 있었죠. 할머니는 글을 잘 읽지 못했거든요. 저는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 집은 못 비워줘요. 여기서 5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남자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개인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는 다 끝났어요. 보상금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보였어요. 8천만 원? 이게 뭐예요? 보상금입니다. 30평 대지의 15평 단층 주택이니까 8천만 원이 적정 가격입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50년 살던 집인데 고작 8천만 원이요? 이걸로 어디 가서 살란 말이에요? 다른 집 알아보시면 됩니다. 3개월 안에 이사 안 하시면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남자들은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카메라를 든 남자가 집을 몇 장 찍었어요. 그리고는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금순아, 괜찮아? 김씨 할머니가 다가와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언니, 나 어떡해.
여기가 내 집인데. 나도 통지서 받았어. 우리 동네 전체가 다 재개발된대.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50년 동안 정든 골목이었어요. 저기서 아들이 뛰어놀고 이웃들과 웃고 떠들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다 사라진다고요? 김씨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나도 다음 달에 아들네 집으로 가. 보상금 받아서 전세 보증금 보태주기로 했어.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씨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는 아이들 데리고 재혼했죠. 혼자였습니다. 의지할 곳도 갈 곳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빈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가운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심은 고추 모종이 보였어요. 올해도 고추가 잘 열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제 수확도 못하고 떠나야 하는 걸까요? 안 돼. 절대 못 나가. 할머니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집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의 추억, 아들과의 기억이 모두 이곳에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골목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어요. 아침마다 이사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가구들이 실려나가고 빈집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박금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이사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최씨 댁도 가시는구나. 할머니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최씨 할머니는 60년 이웃이었어요. 같은 날 이 동네로 시집왔던 동갑내기 친구였죠. 금순아. 담장 너머로 최씨 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언니, 오늘 가시는 거예요? 그래. 딸네 집으로 가. 보상금 받아서 딸 전세금 보태주기로 했어. 할머니가 빨래를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두 할머니는 담장 너머로 손을 맞잡았어요. 금순아, 너도 빨리 나가. 여기 혼자 남으면 안 돼. 저는 못 나가요. 갈 데가 없어요. 최씨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여기 혼자 있으면 위험해. 건설 회사 사람들이 가만 안 둘 거야.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6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사 다 됐어요. 짐꾼의 목소리에 최씨 할머니가 손을 놓았습니다. 잘 있어, 금순아. 건강해야 해. 언니도 건강하세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최씨 할머니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죠. 그날 오후 김씨 할머니도 떠났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이씨 댁이 떠났어요. 일주일 사이에 동네 집 절반이 비었습니다. 골목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어요. 저녁에 모여서 수다 떠는 할머니들도 없었죠. 박금수는 대문 앞에 서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빈집들의 문에는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철거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 떠나셨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텅 빈 골목에 울렸습니다. 메아리처럼 되돌아왔죠. 저녁이 되자 골목은 더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집마다 불이 켜졌는데 이제는 할머니 집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어둠 속의 외로운 섬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들어왔어요. 검은색 승합차였습니다. 차가 할머니 집 앞에 멈춰섰죠. 차에서 남자 3명이 내렸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은 대머리였고 다른 한 명은 문신이 팔에 가득했습니다. 박금순 씨 계십니까?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문 안쪽에서 문을 꼭 잡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구세요? 대한건설에서 나왔습니다. 이주 동의서 받으러 왔어요. 저는 안 나간다고 했어요. 대머리 남자가 문틈으로 서류를 밀어 넣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빨리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투가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전 안 나갑니다. 돌아가세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문신 남자가 담장을 쿵 하고 발로 찼어요. 시멘트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나가라고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남자들은 웃으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대머리 남자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다시 올 겁니다. 그때는 더 안 좋을 거예요. 차가 떠나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꽁꽁 잠갔습니다. 창문도 모두 닫았어요. 그래도 무서웠습니다. 동네에 혼자 남았다는 게 처음으로 실감났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 속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고추 모종에 물을 줬어요. 빨래도 널고 마당도 쓸었습니다. 혼자 남았어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집을 지켜야 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금수는 여전히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안 나오지? 할머니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죠.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수도 계량기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밸브를 잠가 놓은 거예요.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물 없이 어떻게 살란 말인가요? 설거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쓰는데요. 동네 공동수도로 갔습니다. 물통 2개를 들고 갔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모든 수도를 막아버린 거였죠. 할머니는 무거운 물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69살의 나이에 물통 나르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불이 다 꺼진 거예요. 어머, 정전이야? 할머니가 전등 스위치를 눌러봤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밖으로 나가 전기 계량기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전기줄이 잘려 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자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못된 짓을. 할머니는 분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전기회사에 전화하려 해도 휴대폰이 없었어요. 동네에 사람도 없었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촛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집 안에서 촛불만이 작게 빛나고 있었어요. 쾅!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마당 쪽에서 들린 소리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마당에 돌멩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던진 게 분명했어요. 쾅, 쾅. 또다시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지붕에 맞고 마당에 떨어지고 할머니는 무서워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만해요. 나가라고요.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밖에서는 웃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언제까지 버티실 거예요? 그냥 나가시면 편한데. 웃음소리와 함께 돌멩이가 계속 날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귀를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언제 또 돌이 날아올지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밤만 되면 돌멩이가 날아왔어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였죠.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거울을 보니 눈밑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또다시 돌멩이가 날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컸습니다. 주먹만 한 돌이 창문을 깼죠.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할머니는 비명을 질렀어요. 유리 파편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살려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텅 빈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유리 파편을 치웠습니다. 깨진 창문에 비닐을 붙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작업하느라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텨. 할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한계였어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창문은 깨지고 밤마다 돌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내일 나가자. 어디든 가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머니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를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남편 사진, 아들 사진도 챙겼죠. 마지막으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려고요. 50년을 살았던 집이었으니까요. 고추 모종을 보니 잎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물을 주지 못해서였어요.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끝까지 못 지켜줘서. 할머니가 모종 주위의 흙을 손으로 긁어냈습니다. 물을 주려고 구덩이를 파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물이라도 흠뻑 주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삽이 무언가 딱딱한 것에 부딪혔어요. 뭐지? 할머니가 흙을 더 파냈습니다. 손으로 흙을 치우자 이상한 물체가 나타났어요. 돌처럼 보였는데 색깔이 달랐습니다. 금빛이 살짝 보였어요. 할머니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흙을 털어내자 금속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야? 햇빛에 비춰보니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복잡한 문양이었어요. 할머니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물인가?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게 값나가는 물건이면 어떡하죠? 집을 안 떠나도 되는 걸까요? 할머니는 금속 조각을 꼭 쥐었습니다. 떠나려던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땅 밑에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박금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속 조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침대 밑에 꽁꽁 숨겨놨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젯밤에 팠던 구덩이가 그대로 있었어요. 할머니는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땅을 팠습니다. 한 삽,
두 삽, 세 삽. 흙이 점점 깊어졌어요. 그때 또다시 삽이 딱딱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또 있어. 할머니가 손으로 흙을 치웠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것이 나왔어요. 손바닥 2개 크기만 했습니다. 역시 금빛 금속이었죠. 세상에.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더 많이 묻혀 있는 게 분명했어요. 계속 파자 3번째, 4번째 조각이 나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할머니는 금속 조각 7개를 찾아냈습니다. 모두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어떤 건 글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더 깊이 파야 하나?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파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보물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금속 조각들을 헝겊으로 싸서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어요. 골동품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일 크게 보이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깔끔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저기, 이것 좀 봐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금속 조각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조각을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돋보기까지 꺼내서 살펴봤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 집 마당에서요. 땅 파다가 나왔어요. 남자는 한참 동안 조각들을 살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굉장한 건데요. 뭐가요? 값이 나가는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값이 나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감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대학교 박물관에 가보셔야 합니다. 대학교요? 네. 여기 명함 드릴게요. 이분한테 가세요. 한국사 교수님이신데 유물 전문가십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남자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짐작이 맞다면 조선시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요. 절대 함부로 다루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는 금속 조각들을 다시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소중하게 가슴에 안고 가게를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캠퍼스는 너무 넓었어요. 지나가는 학생에게 물어물어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김태원 교수님을 찾아왔는데요. 관리실 직원이 전화를 걸어줬습니다. 잠시 후 50대 남자가 내려왔어요. 회색 머리에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네, 교수님. 이것 좀 봐주셨으면 해서요. 할머니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김 교수의 눈이 커졌어요. 조각들을 보는 순간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저희 집 마당에서 나왔어요. 김 교수는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이리저리 돌려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책상 서랍을 열어 확대경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김 교수가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국보급입니다. 네. 이건 조선시대 왕실에서 쓰던 금제 장식품입니다. 여기 새겨진 문양을 보세요. 이건 왕실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왕실이라고요? 김 교수가 다른 조각들도 살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데요. 이 많은 게 한 곳에서 나왔다는 건 어딘가에 더 많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있어요? 그럼요. 이건 아마 큰 유적지일 겁니다. 땅속에 보물 창고나 비밀 금고가 있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소파에 앉아야 했어요. 할머니,
정확한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당장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이요? 네. 이건 국가문화재입니다. 할머니 땅이라도 함부로 파시면 안 돼요. 전문가들이 가서 정식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김 교수가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땅은 지금 재개발 구역이었어요. 곧 철거될 예정이었죠. 교수님, 우리 동네가 재개발 중이에요. 3개월 뒤면 철거된대요. 김 교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큰일인데요. 문화재가 있으면 개발을 중단해야 하는데. 건설 회사가 알고 있습니까? 모를 거예요. 저만 알아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절대 아무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문화재청 조사관들 데리고 내일 바로 가겠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50년 살던 땅 밑에 보물이 묻혀 있었다니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흙 아래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지겠지. 할머니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흰색 승합차 2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화재청이라고 적힌 차량이었어요. 김태원 교수와 조사관 5명이 내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뒤따라온 사람들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서 오세요. 마당이 좁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일단 예비 조사만 할 겁니다. 조사관들이 장비를 내렸습니다. 금속 탐지기, 땅속 투시 레이더, 카메라 등이었어요. 할머니는 신기한 듯 지켜봤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든 조사관이 마당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삐삐삐. 기계에서 소리가 났어요. 여기 반응이 있습니다. 조사관이 그 자리에 표시를 했습니다. 계속 걸어가자 또다시 소리가 났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삐삐삐. 삐삐삐. 마당 곳곳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조사관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교수님, 이거 보통이 아닌데요. 김 교수가 다가와서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땅속 구조가 나타나 있었어요. 무언가 큰 공간이 보였습니다. 이건 방입니다. 땅속에 방이 있어요. 김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사관들도 숨을 죽였어요. 정식 발굴 허가를 받아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본청에 연락하겠습니다. 김 교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이 할머니 귀에도 들렸어요.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 왕실 유물로 추정됩니다. 지하 구조물도 확인됐고요. 네, 긴급 발굴 신청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 교수가 할머니께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땅은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 됩니다. 재개발은 중단될 겁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개발이 중단된다고요? 네. 문화재가 발견된 땅은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발견자이시니까 보상금도 받으실 겁니다. 보상금이요? 문화재 가치에 따라 다르지만 수억 원은 되실 겁니다. 어쩌면 수십억 원일 수도 있고요. 할머니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소파에 앉아야 했어요. 수십억 원이라니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왔어요. 대한건설 차량이었습니다.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죠? 김 교수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문화재청입니다.
이곳에서 조선시대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물이요? 무슨 유물인데요? 왕실 금제 장식품과 지하 구조물입니다. 앞으로 정식 발굴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재개발 구역입니다. 이미 승인 다 났는데요. 문화재가 발견되면 개발은 중단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수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와서 중단이라니요. 법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남자는 할머니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꾸민 거 아닙니까? 일부러 유물을 묻어놓은 거죠?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돈 더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8천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김 교수가 나섰습니다. 말 조심하시죠. 이건 감정 결과 진품입니다. 조작 같은 건 불가능해요. 남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법무팀이랑 의논하겠습니다. 남자는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할머니를 한 번 더 노려봤어요. 그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김 교수가 할머니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법이 할머니 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문화재청 조사팀은 간단한 시구를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어요. 1시간쯤 지나자 조사관이 소리쳤습니다. 나왔습니다. 땅속에서 나무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래돼서 썩어가고 있었지만 형태는 남아 있었어요.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서 금빛이 번쩍였어요. 금으로 만든 그릇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조사관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할머니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더 파자 또 다른 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은재 장식품들이었어요. 그 다음은 도자기, 그 다음은 옥으로 만든 장신구들. 해가 질 때까지 12개의 상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보물로 가득했어요. 김 교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국보급 유적입니다. 아마 조선시대 왕실의 비밀 보물 창고였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밟고 다니던 땅 밑에 이런 보물이 있었다니요. 그날 저녁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서울 재개발 지역에서 조선시대 왕실 유물 대거 발견. 수천억 원대 가치 추정.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뉴스가 나간 다음 날부터 할머니 집 앞은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보물을 발견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관심은 처음이었거든요. 문을 꼭 닫고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택배입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대한건설 로고가 새겨진 명함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건설 법무팀 변호사 최민수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께 좋은 제안을 하나 드리러 왔습니다. 제안이요?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희가 할머니께 5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땅을 저희에게 파시면 됩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50억 원이라니요. 문화재 발굴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차라리 지금 돈 받고 편하게 사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나라의 보물이에요. 돈 때문에 팔 수 없어요. 남자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100억 원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남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저희 회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남자는 서류를 집어넣고 돌아섰습니다.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그날 저녁 뉴스에 이상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재개발 지역 유물 발견 의혹. 전문가들 진위 논란. 화면에는 어떤 교수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밀 감정이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작이라니요? 김 교수님이 진품이라고 했는데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교수였어요. 할머니, 뉴스 보셨죠? 네, 교수님. 저게 무슨 소리예요? 건설 회사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문화재청 감정 결과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떡해요? 법정에서 증명하면 됩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다음 날부터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할머니 집 앞에 시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재개발 추진하라. 사기꾼 할머니 물러가라. 피켓을 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건설회사가 고용한 알바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인터넷에도 악플이 달렸습니다. 욕심 많은 할머니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진다. 보물 조작한 거 분명하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대한건설이 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재개발 방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할머니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그때 김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옆에는 40대 여성이 함께 있었어요. 할머니 소개합니다. 이분은 박지연 변호사님입니다.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변호를 맡겠습니다. 변호사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무료 변론입니다. 문화재 보호는 공익이니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법은 우리 편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이 재개발법보다 우선이에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제가 조사해봤는데 대한건설 대표가 수상합니다. 뭐가요? 재개발 승인 받기 전에 이미 이 땅을 조사한 흔적이 있어요. 마치 뭔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제가 계속 파보겠습니다. 박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발굴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문화재청 조사팀이 교대로 와서 작업했습니다. 땅속에서는 계속해서 보물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금관이 나왔고 오늘은 옥새가 나왔어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조선 왕실의 비밀 금고가 분명하다고요. 임진왜란 때 급하게 숨긴 것 같다고요.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400년 전 누군가 이 땅에 보물을 묻었어요. 그리고 400년 후 가난한 할머니가 그걸 찾아낸 거죠.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적이었을까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 우리 아들. 엄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2주일 후 법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박금순 할머니는 박지연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어요. 맞은편에는 대한건설 대표 강철민과 변호사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듣겠습니다. 대한건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재개발 사업은 5년 전부터 계획됐습니다. 법적 절차도 모두 완료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유물이 나왔다며 개발을 중단하는 건 부당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희는 1조 2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미 계약도 다 끝났고요. 지금 중단되면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를 봤어요. 박 변호사, 반론하시죠. 박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재판장님,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문서 하나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5년 전 지질조사 보고서입니다. 대한건설이 땅을 조사할 때 작성한 거죠. 강철민 대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보고서 23페이지를 보시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땅속 구조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여기 보시면 지하 3m 지점에 공동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종 보고서에는 이 페이지가 빠져 있어요.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박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대한건설은 재개발 승인 받기 1년 전에 고고학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사전 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 변호사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조선시대 유물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없다고 쓰겠습니다. 약속한 돈 주시죠. 다른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입 단속 잘하시오. 이 땅 헐값에 사는 게 중요하니까. 두 번째 목소리는 강철민 대표였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박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강철민 대표는 이미 유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헐값만 주고 땅을 샀죠. 재개발이 끝나면 유물을 발견한 척하고 국가에 팔 계획이었습니다. 강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조작이에요. 조작은 당신이 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강 대표의 해외 계좌 내역입니다. 5년 전부터 수상한 돈이 들락날락했어요. 특히 중국 골동품 밀매상에게 돈을 보낸 흔적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강철민 대표, 이게 사실입니까? 강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건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리고 강철민 대표는 문화재 은닉 및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 밖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긴 거예요. 정말로 이긴 거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이제 아무도 할머니 집을 건드릴 수 없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질문이 달랐어요.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악덕 건설사를 이기셨는데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의는 이긴다는 걸 알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요. 그날 저녁 뉴스는 대서특필했습니다. 69세 할머니, 대기업 꺾고 문화재 지켜내. 건설사 대표는 문화재 은닉 혐의로 구속. 전국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인터넷 댓글도 달라졌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포기하지 않아서 이기셨네요. 박금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을 바라봤어요. 발굴 작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총 230점의 유물이 나왔다고요. 가치는 5천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견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300억 원이었어요. 평생 상상도 못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더 소중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이었어요. 50년을 살아온 이 보금자리를 지켜낸 거였죠. 할머니는 고추 모종에 물을 줬습니다. 시들었던 모종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파란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박금순 할머니의 집 주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개발은 중단됐습니다. 대신 이곳은 조선시대 왕실 유적 공원으로 지정됐어요. 발굴된 보물 창고는 투명 유리로 덮여 전시관이 됐습니다. 할머니의 집도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50년 된 낡은 집이 역사의 증인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오전 10시 할머니는 마당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이곳 명예 해설사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 땅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바로 여기 마당에서 보물을 찾았죠. 관광객들이 신기한 듯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에서 유명했어요. 포기하지 않아서 지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힘들 때 포기하지 마세요. 관광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해설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깨끗하게 새단장했어요. 새 가구도 들여놓고 TV도 큰 걸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여전히 벽에 걸린 남편과 아들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엄마가 해냈어.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대문이 열렸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금순아, 있니? 언니.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6개월 전 떠났던 이웃이었어요. 나 다시 이사 왔어. 아들이 여기 집 하나 사줬거든. 정말요? 언니, 다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함께 살자. 두 할머니는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최 씨 할머니도 돌아왔습니다. 이신의 가족도 돌아왔어요. 하나둘 옛 이웃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은 중단됐지만 동네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집들을 수리했어요. 골목도 깨끗하게 포장했습니다. 문화재 관광객들이 오면서 가게들도 생겼습니다. 카페도 생기고 식당도 생겼어요.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동네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추가 빨갛게 익어 있었어요. 올해는 풍년이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지연 변호사와 김태원 교수가 서 있었어요. 어머,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시죠? 덕분에 잘 지내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셋이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유적 공원 방문객이 벌써 50만 명 넘었대요. 정말요? 우리 동네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이야.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도와주셔서예요. 혼자였으면 못 이겼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해가 지자 동네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예전처럼 집마다 불빛이 환했어요.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머니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금수는 대문 앞에 서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딱 50년 전 이곳으로 시집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젊은 새댁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꾸몄죠. 아들이 태어나고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힘든 시절도 많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마저 떠나보냈어요. 혼자 남아 외로웠습니다. 그러다 집마저 잃을 뻔했습니다. 쫓겨날 뻔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엄마는 행복해. 이제는 정말 행복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고추 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의 전등이 환하게 빛났어요. 69세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